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카이의 새로운 계획. 2. FA52 개선되었습니다. 3. 백발의 동시발사로 전 세계가 놀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미 해군이 고등훈련기 후보 기종을 납품마다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 중에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도 있는데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카이는 KF-21 네이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는 카이의 개발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고민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이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현재 개발 예정인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나라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제트 고등훈련기 T-45C 엔진 블레이드가 원인 불명의 사유로 파손되는 현상이 발견됐으며 곧 모든 T-45C의 이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엔진 블레이드가 파손되는 현상은 전투기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사고인데요. 전투기가 공격적 초음속 상황에 진입하게 되면 캐노피 전방 기수 부분이나 덕트의 구조상 특징으로 인해 충격파가 자주 발생하며 진동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진동으로 인해 볼트나 작은 구조물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간 구조물들이 엔진에 흡입될 경우 엔진 블레이드를 파손시키며 파편을 만들게 되고 그 파편이 엔진 도관뿐만 아니라 유압 계통까지 망가뜨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전투기는 활공 비행마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쓸 도리 없이 지상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T-45C의 상태에 미 해군 기관들과 파트너 업체인 롤스로이스는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데요. T-45 훈련기는 1988년 도입된 이후 30년 이상 운용되고 있으며 1997년에 그 파생형인 T-45C로 전량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중간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도 T-45C는 30년 넘게 운용되어 구형 기체이기에 그 원인을 쉽게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 소속 조종사들과 비행교관들은 T-45C의 탑승을 거부하는 단체 행동을 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도 더는 제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2023년까지 후보 기종을 납품받아 테스트한 후 2028년부터 200여 대의 신형 훈련기로 교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밝혀지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언급되는 기체들로는 보잉과 사브의 T-7B,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T-50, 레오나르도의 M342 등이 있는데요.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함재기형 FA-50 모델을 개발해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차기 훈련기에 대해 실제 전투기와 최대한 비슷한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함재기형 T-50을 함재기형 FA-50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경우 활주로 길이에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군은 항모에서 전투기를 운용해야 하기에 활주로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KF-21 네이비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음과
동시에 우여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카이가 아직 한 번도 함재기를 설계하거나 개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었죠. 설계나 개발 관련 문제 외에도 실제 시제기를 만들어서 함상 테스트를 하는 일 역시 굉장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기에 그 우려는 더욱 컸는데요. 카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카이가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함께 도전하는 록히드 마틴사를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함재기형 FA-50 모델 개발 과정을 통해 미국의 함재기 개발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카이의 관계자에 따르면 T-50은 설계하는 단계에서 파일럿 후보생들에 의해 거칠게 다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량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카이의 기술진들은 4년 6개월 정도면 함재기형 FA-50의 설계, 개발 및 테스트까지 완료하여 납품할 수 있다며 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개발 경험은 추후 KF-21 네이비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임이 분명하기에 그 전망 역시 매우 밝아졌는데요. 또한 함재기형 FA-50은 KF-21 네이비의 훈련기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카이와 록히드 마틴의 주요한 경쟁 상대 보잉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7A를 해군형으로 파생시킨 T-7B를 제안할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앞서 T-7A는 미 공군 훈련기로 선정됐는데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철저하게 훈련기 사양에 맞춰 설계, 제작된 기체입니다. 국내의 한 전투기 설계 전문가는 T-7A의 현재 공허 중량으로 봤을 때 경전투기 버전으로 개량된다고 하더라도 무장 탑재 능력은 FA-50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연 T-7B가 함재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요. 함재기는 항모 이착함 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고를 갖춰야 하며 충분한 작전 행동 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이 사용할 차기 훈련기 역할을 해내기에는 현재 T-7A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두드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 강력한 경쟁 상대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앞서 미 공군 훈련기 선정 시 미 정부가 정치, 경제적 이유로 요구 성능의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는 T-7A를 사업 우승자로 선정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미 해군의 의사결정은 미 공군과 독립되어 있으며 미 공군과는 다른 독자적 기준으로 사용할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은 튼튼한 기골과 넉넉한 연료 탑재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훨씬 높죠. 생산비 절감과 구조 경량화에 치중했던 T-7이기에 이번 사업에서는 정치, 경제적 이유로도 사업을 따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반면 FA-50은 이미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등 계속해서 여러 나라로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규모의 경제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의 유력한 우승자로 FA-50을 꼽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폴란드가 도입한 FA-50PL에 대한 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그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며 화제가 됐는데요. 그리스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16 기체들은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을 하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FA-50PL을 한꺼번에 48대나 사들인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경은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FA-50PL은 현재 그리스가 보유한 154대의 구형 F-16의 버금가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긴 수명 추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시계 외공중전 BVR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매체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한 이유는 중고 F-16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기사 후반부에 가서는 FA-50PL은 마찬가지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제공되고 있는 이탈리아 M346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며 FA-50PL과 이탈리아 훈련기 M346을 같은 체급으로 다루어 보려는 무리한 분석까지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훈련기 사양에 충실하게 만들어진 M346과 처음부터 전투기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설계된 FA-50PL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체는 무리하게 두 기체를 비교하며 현재 그리스가 사용하고 있는 M346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FA-50PL의 개량 내용에 대해 너무 한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마치 M346의 FA-50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러나 사실은 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가 통합된 FA-50PL에 비해 M346은 시계 외공중전 BVR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과거 폴란드는 M346에 대해 기본적으로 천음속 기체이기 때문에 공격기나 전투기로 부적합하다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FA-50PL은 KF-21 보라매를 개발하며 습득한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기에 경전투기로서는 최고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에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들까지 등장하는 모습에 대지와 하늘을 잇는 흰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발사된 한국의 로켓 누리호의 발사가 생각나지만 꿈과 희망을 담고 우주로 향하는 게 아닌 아기만을 담고 대만을 향해 발사된 중국 로켓의 연기입니다.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대만을 향해 포격 훈련을 진행했고 중국 항모전단이 대만 해역을 봉쇄했습니다. 대만 역시 이에 맞서오는 9.1 포사격 훈련을 예고해 군사적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자 이번엔 서해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한국에까지 군사적 위협을 감행해왔습니다. 중국과 대만, 미국 어느 쪽이든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전쟁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한국은 언제 불붙을지 모를 화약고의 한가운데 있는 형국입니다. 서해상에서 이루어진 중국의 위협에 국방부는 기존 진행 중이던 한국형 사드, 캠드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떤 나라의 미사일이라도 막아내는 것은 물론 공격의 근원지를 날려버려 한반도로 향할 공격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한국군의 호언장담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환경에서 사드만으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고는 한국형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캄드코리어 에어앤 미사일 디펜스의 개발에 돌입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뒤덮는 철의 장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캠드는 한 개의 무기로 이루어진 방공체계가 아닌 고도별 미사일, 포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무기체계를 통합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고대, 결 대공무기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대공무기로 미군에서 개발한 정말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 사드세드가 있습니다. 탄도탄만을 겨냥해 개발된 방어체계로 최대 사정거리 200km 안에 40에서 150km 고도 내의 목표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사드의 레이더 탐지거리가 최대 1000km에 달해 배치될 당시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결국 포대까지 설치되며 미국 외에 완전한 사드가 설치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에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것처럼 보였지만 사드의 요격고도인 40에서 150km 밖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포병 전력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언제든 서울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하갱도 진지를 건설하여 330기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고 300에서 600mm에 이르는 초대형 방사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에도 포탄 유격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수백 발의 포격을 막기에는 4대의 유격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판단한 국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에서 영감을 얻어 일명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 정포 유격 체계 램드의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지하드의 미사일 공격을 이스라엘의 미사일 유격 체계 아이언돔이 막아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 PG의 고위 지휘관이 사익스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6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아이언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지적인 미사일 공격과 포격의 방어에 효과적인 아이언돔의 도입 역시 고려됐었으나 한반도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한국형 아이언돔의 자체 개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한국형 아이언돔 램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만 2조 8,900억 원이 투입된 램드는 양산되어 수도권 및 주요 방어 목표 일대에 배치될 예정인데요. 이사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사용해 거리 40km 고도 10km 이하의 방사폭탄과 탄도 미사일을 정확히 탐지하고 한 번에 100발 이상의 적 포탄이 동시에 날아와도 추적 가능한 대공 무기체계입니다. 미사일 발사대 일대에 요격 미사일 16발이 탑재되는데 완편된 램드 시스템은 총 192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최고 9개의 원제된 램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총 1728기의 요격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재 램드에 탑재될 해공 함대공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10억 원이지만 개발사인 LHS1에서는 3D 프린터 기술 등의 도입을 통해 가격을 현재의 절반으로 낮춰 대량 양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램드는 2035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국방과학연구소는 6년 앞당긴 2029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3 역시 같은 달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다계능 레이더 1대, 교전통제소 1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 2대,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2대로 구성되어 탄도탄과 항공기 모두에 대응 가능한 대공무기입니다. 영상 속 부유 시험에서 보듯 고고도에서 정교한 궤도 수정을 통해 적 IVM을 유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반도 방공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 역시 얼마 전 진수식을 마쳤었는데요. 최대 탐지거리 1800km를 자랑했지만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던 ICBM 요격 미사일인 SM-3가 배제되고 SM-6 미사일까지만 탑재되어 눈만 있고 주먹은 없다는 기존 한국 이지스함의 평가를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정조대왕 함을 비롯한 크크식 배치 II 3척의 수직 발사 체계는 SM-37가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900km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 함대공 미사일 SM-3가 정조대왕 함에 탑재되어 북한의 ICBM, SLBM을 차단해 줄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SM-3를 왜 배제했느냐는 한기호 의원의 질문에 이종석 국방장관은 합참에서는 소요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 판단했을 것이나 이지스함의 작전 개념과 한반도에서 탄도탄 지상 방어를 위한 SM-3의 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운용 순위와 작전 운용 개념을 고려해 SM-3에 대한 전력화 속도를 조정 중이다라고 답변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아직도 도입 미정인 상황을 지적하며 북한의 지대지 탄도탄과 SLBM의 방어는 현재
지상 기반 캠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 역시 무기체계와 함정을 동시에 전력화하도록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질의를 통해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 측에서도 SM3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정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도입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최강의 전술이었던 팔랑크스 친 방패와 방패를 맞대벽을 구축하고 긴 창을 이용해 적을 공격하는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방패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만큼 적을 향할 창 역시 중요한데요.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나 탄도 미사일의 물량이 막대한데 이 물량으로 밀어붙인다면 캠드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화살이 아니라 사수를 공격해야 한다. 날아오는 포탄이 아닌 공격이 시작되는 지점을 타격해서 공세를 끊어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킬체인 전략입니다.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해서 아예 공격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 전략이죠. 걸프전 당시 미군이 적의 스쿼드 발사기지를 제압하기 위해 만든 체계로 탐지, 확인, 추적, 조준, 교전, 평가의 단계를 거치는 타격순환 체계로 만약 평가 단계에서 적의 피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1단계부터 목표물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할 때까지 공격이 이어집니다. 만일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의 킬체인이 발동되며 3시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전략무기를 북한으로 투사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3시간 이내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인 계획이죠. 기존 한국의 킬체인 전략은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었지만 몇 차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후 한국의 독자적인 킬체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며 한국형 킬체인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형 킬체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킬체인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군과 같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해, 공군 주요 전력을 총동원, 일제 타격으로 30분 이내로 주요 목표물을 제압할 수 있도록 구축 중이며 2023년 완성될 계획입니다. 최강의 방패와 최강의 창을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는 오래된 고사성어있죠. 모순의 대결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대전에서 이기기 위해선 최강의 창뿐만 아니라 최강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굳건해진 방어로 적의 위협에도 흔들리질 않을 강군의 탄생을 기대해봅니다.